한마디 안에서도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있다. 상대의 말 속 핵심 메시지를 찾아 부드럽게 해석했다면 이후엔 나의 신념과 생활 패턴에 맞는 좋은 약을 골라 섭취해야 한다. 물벼룩은 녹조를 먹어치우는 녹조 현상을 해결해주는 갑각류다. 물벼룩이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로 녹조 속 치명적인 박테리아의 독을 섭취해 체내 곰팡이를 제거하는 약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과 곤충에게 치명적인 독성이 유독 물벼룩에게는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약이 된다는 얘기다. 나는 우리 역시 자신을 녹슬게 하는 곰팡이를 타인의 아픈 말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태나 자만처럼 성장에 방해가 되는 본능이 곰팡이처럼 피어날 무렵 타인의 말에 담긴 독을 나의 부족한 단점을 보완하고 성장하게 하는 약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다. 물론 쉽지만은 않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니 말이다. 하지만 그 센 약을 꾹 참고 마시면서 이루어낸 성장은 몇 배의 달콤함을 가져다 주리라 믿는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책 표지에는 선을 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언어 습관이라는 카피가 쓰여 있습니다. 무엇이 상식이고 정상이고 예의일까요? 생각이 좀 필요한 현재라고 생각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세대 차이, 문화 차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는 불편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의 관행과 상식이 현재 모두 올바른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니까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관계를 이어가게 해주는 중요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무심코 툭 뱉은 한마디로 관계가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말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위협적인 공격과 수비의 도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요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가장 핫하신 분 희랭최 저자님 모시고 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희랭최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에 대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희랭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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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책에서 가장 읽고 싶은 구절을 좀 선택해서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곤 하는데요. 네. 지금 읽어주신 구절이 어떤 의미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네. 네, 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살면서 들을 수 있는 욕을 가장 단기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악플이었어요. 네네. 네, 악플을 어쩔 수 없이 다양한 분들께 영상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패닉이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육적인 컨텐츠를 하는데 욕을 한다고? 상당히 놀라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이 악플을 그래 여기서 내가 성장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은 없을까? 라고 재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물벼룩처럼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 포인트 중 하나가 이제 어떤 분께서 저한테 거친 말투로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을 드리면 이런 말을 댓글에 남기셨습니다. 말 답답해서 죽겠네. 속 터져 죽겠네. 1.5배속으로 들려도 잘 들림. 이런 댓글이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순화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말투는 상당히 공격적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말을 재해석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 처음엔 기분이 나빴지만 어쩌면 내가 라디오를 제작하고 라디오 진행을 하던 호흡으로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분 나쁜 말을 조금 긍정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하니까 그래, 유튜브의 속도의 편집을 조금 빨리 하고 내가 말을 좀 더 빨리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악플에 있는 독을 뺀 뒤 약으로 좀 활용하고 재해석을 하니까요.
제 유튜브는 1년간 1000명을 간신히 모았었는데 그렇게 편집한 영상이 한 달 만에 구독자 10만을 모을 수 있게 되는 오. 저에게 득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놀라운 경험이네요. 네. 지금 40만 유튜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그럼 이런 영상들이 누적이 네. 되다 보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 것 같네요. 아, 네. 그것도 있고요. 네네. 사실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 네네. 원래는 제가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라디오 PD로서 이제 연출로서 대표님처럼 이제 연출을 뒤에서 하는 사람으로 입사를 했는데요. 회사의 요청으로 갑작스럽게 진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연출을 하면서 작은 프로그램부터 진행을 맡았어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내 목소리를 처음에 들으면서 편집을 하려면 이게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걸쳐서 조금씩 말을 스킬을 발전을 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거였어요. 말투 혹은 발음이나 목소리 발성은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가능했는데요. 네네. 내가 하는 말의 내용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문자 사연에 청취자분들의 사연에 진정성 있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지는 스스로 연구하고 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답답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내가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는 말을 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나 내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이 말이 마음 같지 않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아, 네, 그런 순간들을 거쳐서 이제 라디오 DJ를 하면서 늘 연구를 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보면서 배우려는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DJ들과 연출을 하게 됐어요. 한 주에 한 팀씩 2년간 100팀의 스타들과 라디오를 연출을 했습니다. 아, 이제 스타들이니까 얼마나 방송에 많이 서겠어요. 그렇죠. 완전 프로분들이죠. 그 프로분들의 말 속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 팬분들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니까 되게 진심이 느껴지는구나. 혹은 이런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습관처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구나. 요거를 다 같이 좀 개선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장단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한 이후에 그것들을 제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말의 덕을 보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 중에 가장 이제 결정적인 게 면접과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네. 마지막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말을 소재로 한 히든 채널인 듯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이런 말의 득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할 말을 합니다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 네. 네. 40만 구독자가 열광하는 히렌체 저자님의 강연을 그러면 빨리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나를 지키기 위한 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살면서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지? 약간 듣고 나서 찝찝해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통 무례한 말이라고 하죠. 무례한 말을 듣고 자기 전에 내가 왜 그때 이 말을 못했을까? 이때 이렇게 받아쳤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그런데 살면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티키타카를 하시는 분들과 연출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요. 무례한 말에 곧이곧대로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무례한 말의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패막은요. 바로 물음표예요. 그 물음표는 바로 여러분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그 질문이 되겠는데요. 지금부터 이 물음표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진의를 되묻기. 그러니까 상대방 말 속에 숨은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들었을 때 살짝 이게 무슨 뜻이지? 모호하고 헷갈리는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 고기 좋아하시게 생겼어요.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고기를 잘 먹게 생겼다는 건가? 아니면 내가 뭐 고기 같다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상대의 진의를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진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는 의외로 이런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데요. 저랑 식성이 비슷해 보이셔서요. 저희 이따 고기 드시러 가실래요? 알고 보니 좋은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대신 상대방의 말에 진의를 다시 물으면요.
우리는 오해 없는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물음표를 활용하여 진위를 되묻기 추천을 드립니다. 물음표를 활용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백트래킹 질문. 이 백트래킹은요, 상대방의 말의 끝, 백을 다시 따라가며 묻는 질문을 뜻합니다. 보통 대화를 이어갈 때 많이 쓰이는 언어의 기술인데요. 이 백트래킹을 모호한 말, 상당히 무례한 말, 애매한 말들에 써보는 거예요. 상대가 했던 말 끝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질문을 하시면 순발력이 없으신 분들에게도 상당히 유리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앞선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고기 좋아하시게 생겼어요. 고기를 좋아하게 생겼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끝을 다시 따라가서 백트래킹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아마 연예인분들이 곤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외 헐리우드 스타분 중에 톰 하디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톰 하디의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영화 관련 시사회장, 영화 관련 인터뷰였을 겁니다. 거기서 톰 하디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셀럽들은 성 정체성에 대해 말하기 힘든가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대답을 해도 기자가 악의적으로 타이틀을 뽑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만약 거기에 아니요, 그렇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했다가 그걸 어떻게 타이틀로 활용해서 진위를 왜곡할지 모르는 일이니까 말이죠. 그럴 때 톰 하디는 말씀드린 백트래킹의 기술을 활용하여 현명한 대답을 합니다. 성 정체성에 대해 말하기 힘든가요? 라는 질문에 끝을 따라가면 다시 말합니다. 성 정체성에 대해 말하기 힘들지 않아요. 이제 물음표를 활용합니다. 제 성 정체성에 대해 묻는 건가요? 라고 상대의 모호한 질문을 다시 한번 물어봐요. 기자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톰 하디는 다시 묻습니다. 왜요? 기자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톰 하디는 감사합니다. 라고 기자회견을 끝내버립니다. 이로 인해 기자는 불리한 질문, 셀럽에게 불리한 타이틀을 뽑지 못하게 됐습니다. 백트래킹 질문 덕분이죠. 이렇게 자신을 수비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 바로 물음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리프레이밍인데요. 이 리프레이밍의 기술을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여러분, 물을 보시고 물이 반잔밖에 없네? 혹은 물이 반이나 있네.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상대방이 물에 대해서 물이 반잔밖에 안 찼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물이 반이나 들었네 라고 리프레이밍을 하신 다음에 질문을 하시는 방법인데요. 이건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애매한 칭찬 혹은 애매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걸 내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되게 최 PD 볼수록 되게 좀 산적 같아. 네, 이거 사실 들었을 때 뭐지 산적? 무슨 말이지? 당황합니다. 하지만 순발력을 발휘하여 그걸 리프레이밍을 하셔서 재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부장님, 산적 같다는 뜻은 되게 제가 당당해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는 뜻인가요? 라고 역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리프레이밍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상대가 아니, 너 되게 등치 크다는 뜻이야 라고 얘기하면 바로 거기에 대한 반박이나 반응이 가능해지겠죠. 요건 우리가 괜히 대답을 했다가 나만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우려가 될 때 활용하시면 좋은 팁입니다. 만약에 상대가 그렇게 무례한 대답을 다시 했어요. 그러면 그 상대는 확실하게 무례한 상대가 되니까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물음표 활용법 3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나를 지키기 위한 말, 용기가 생기시나요? 두 번째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말, 우린 때론 내 인생의 빌런, 악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악당은 직장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 인생의 악당과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나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들과 매번 부딪히지 않고 평화롭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빌런에게, 악당에게 나를 깔 먹이를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런에게 소재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첫 번째는요, 호불호의 표현을 최소화하기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굉장히 좋아한다 혹은 굉장히 싫어한다는 표현을 하면 나를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 악당 같은 사람은 그걸 활용해서 나를 괴롭히는 힌트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추천을 드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중립적인 표현인데요. 누군가 무엇을 물었을 때, 빌런이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죠. 나쁘지 않아요. 사실 이 표현은 제가 늘 말합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이 표현을 자주 쓰는 가족이 있어요. 저는 들을 때 왜 이렇게 정치적인 표현을 많이 써?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이 빌런에게는 유리한 표현이 됩니다. 그들에게 힌트를 주지 않기 위해서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누군가, 악당과 같은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요, 절대 이걸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뭐라고 하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경우 상대가 이렇게 바로 받아칠 수 있습니다. 아닌데? 그거 어디서 들었는데?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달라. 라면서 논쟁거리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논쟁의 소재, 논쟁의 여지를 아예 주지 않는 겁니다. 빌런에게는요, 절대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않기 꼭 기억하세요. 빌런과 평화롭게 대답하는 방법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싫어할수록 예의를 갖춰 이야기하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예의까지 갖추라고요? 그거 너무 힘든 일 아니에요? 맞습니다. 싫어할수록 나도 같이 적대적이 되는 게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맞서 싸워서 똑같이 무례한 말투 혹은 그 사람의 스타일을 카피를 하면요, 상대가 그거를 빌미로 다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은 무례해놓고 내로남불, 타인에게는 강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상사나 높은 사람일수록 너는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할 경우, 상사님은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맞서 싸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말이죠. 때문에 싫어할수록 더욱더 예의를 갖춰서 상대에게 나를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는 겁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에 대한 장점 두 번째가 있어요. 이건 나에게 떳떳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에게 떳떳해질 수 있는 이유는요, 빌런이 된다고 해서, 빌런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면 결국 시간이 지나서 후회를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때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했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장점은요,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고 나서 자신이 욕하던 상사와 자신도 모르게 닮아가시는 분들을요. 그렇게 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 위의 상사와 똑 닮은 행동을 후배에게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악마와 맞서 싸우기 위해 나도 모르게 악마가 되는 상황, 나도 모르게 괴물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떳떳한 사람, 그래,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저 사람의 행동이 싫지만 그 싫은 만큼 그 행동을 똑같이 하지 않겠다. 오히려 더 나는 상대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예의를 갖춰서 말하겠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상대에게 만만하지 않은 상대라는 인상을 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의를 갖추는 게 왜 만만하지 않은 상대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빌미를 주고 상대가 무례하다고 해서 똑같이 무례한 상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봐라. 이제 물어뜯을 거리가 생기네. 그런 것이 생길수록 점점 만만한 사람으로 되는 거죠. 반면 내가 끝까지 예의를 갖춰서 할 말을 하고 웃지는 않지만 나의 도리를 다한다면 상대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달라, 리액션이 저 친구는 달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악마가 원하는 대로 나를 바꿔서 그들의 의도처럼 내가 흘러가지 않게 하기. 자, 제가 추천드리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의 방패,
이제 싫은 소리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두 번째 챕터입니다. 관계를 살리기 위한 말. 자, 이번에는 나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싫은 소리를 남에게 하는 상황. 남에게 하지만 이 관계를 지키는 말의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꼭 쓴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죠. 특히 사랑하는 가족, 후배에게 어쩔 수 없이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마음이 아마 그러실 텐데요. 꼭 해야 하는 잔소리가 있어요. 그건 그 자식들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반발심 없이 관계를 지키면서 쓴소리를 달게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3단계를 추천을 드려요. 먼저 긍정, 부정, 긍정의 3단계입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긍정이에요. 상대의 입장, 상황을 이해하고 긍정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비록 이렇게 생각할지라도요. 와, 양말 또 아무데나 벗어놨네. 화가 여기까지 치밀입니다. 치미는 화가 이제 나도 모르게 막말로 나오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상대의 입장을 긍정하고 헤아리는 말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매일 야근하느라 힘든 거 잘 알아. 라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긍정하는 말부터 시작을 하시면요. 오히려 자녀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예쁘게 말을 하시는 거지? 오히려 더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쫑긋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지 말랬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음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상대의 입장을 긍정하는 말로 상대의 귀를 여세요.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부정적인 표현. 부정적인 표현일수록 저는 풀어 말하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부정적인 표현, 앞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잔뜩 해놨는데 야, 우리 집이 쓰레기통이야? 그렇게 게을러 터져서 어쩔래? 이런 말을 하면 앞에 깔았던 긍정적인 이야기 머릿속에서 뿅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표현을 너무 센 워딩을 하지 않기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말이 문 앞에 있는 걸 봤어. 그래서 우리 딸 여전히 바쁘구나 싶었지. 그래도 양말이 거기 있으니까 보기 좋지는 않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합니다. 자녀분들도 이해를 하고 상대도 이해를 해요. 이게 상대를 탓하고 단정짓는 표현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 이 상황에 대한 나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표현일수록 단호하지 않게 꼭 풀어 말씀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쓴소리를 달게 하는 3단계 마지막입니다. 긍정. 마지막 긍정은요. 현실적인 대안 제시 그리고 격려의 말로 마무리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안이 없는 비판이나 비난은 무책임하다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말입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멋진 작품에 욕만 하고 끝나는 건 악플러들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죠. 대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보는 거예요. 속으로는 너 이거 하나 못 치우는데 무슨 큰일을 한다 그래. 다 때려치워. 라고 비록 생각을 할지라도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격려의 말을 해보는 겁니다. 양말은 벗는 대로 바로 빨래통에 넣으면 어떨까? 그냥 집 오자마자 화장실 가서 손 씻는 것처럼 양말 먼저 벗어서 바로 넣고 손을 그 다음에 씻는 거지. 이제 격려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바쁜 거 다 끝나면 청소를 더 잘할 거라 엄마는 믿어. 라고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할지언정 속으로는 너 다 때려쳐.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상황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은 없겠죠. 관계를 지키고 할 말을 다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여러분 3가지 꼭 기억하세요. 긍정, 부정, 긍정. 다음으로 관계를 살리기 위한 말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보통 우리 화가 나는 순간들이 많아요. 화가 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욱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싸울 때도 똑똑하게 싸우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화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화병에 대한 정의는요, 이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한스러운 일을 겪으며 쌓인 화를 사귀지 못해서 생긴 몸과 마음의 질병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화병은 서구 정신의학에는 없는 한국적인 진단명이래요. 서양 의사분들이 이 화병이라는 우리나라 단어를 가지고 연구를 따로 하기도 한다니까 말이죠. 이렇게 화병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을 보면요. 어쩌면 우리의 정서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화의 정서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이 현실일 겁니다. 특히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립된 삶을 살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많은 경제적인 상황들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화는 더욱더 쌓여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온라인 댓글들은 더욱더 화가 나 있어요. 이렇게 희로애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화는 우리의 감정 중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감정일 겁니다. 그 화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풀어서 대화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큰 요는 이겁니다. 분노 대신 해결에 집중하는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웃다 보면 웃으니까 행복하다. 웃으면 행복하다. 웃어서 행복하다. 그런데 저는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다 보니까 더욱더 화가 나는 경험. 여러분들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라디오 PD에서 DJ가 됐을 때 어쩌다 보니 라디오 극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라디오 극 연극에서 화를 내는 연기를 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이건 극이었을 뿐인데 제가 점점 더 심장이 뛰고 화가 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기였을 뿐인데 말이죠. 이렇게 화 역시 화를 내고 분노를 하다 보면 점점 더 화를 내는 역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화가 나는 순간적으로 욱해도 이걸 참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집중을 하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비난하는 대신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와요.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해? 그런데 이건 비난이죠.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어?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상대방의 말을 판단하고 화를 내는 비난입니다. 대신 그 비난의 말을 접어두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보시는 거예요. 너의 말이 상처가 돼. 그렇게 심한 말은 나에게 하지 않았으면 해. 이건 상대방의 판단이 아니라 이 행동에 초점을 맞춘 말이 되겠죠. 심하게 하는 말을 심하게 하는 행동, 그건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나의 요구 말이죠.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행동에 초점을 맞춘 말로 운을 떼었다면요. 협박과 강요의 말 대신 나의 바람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보통 화를 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강요의 말을 하게 돼요. 협박의 말을 하게 돼요. 너 앞으로 내가 하는 말에 토달지 마. 이럴 거면 다 때려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상대에게 강한 말로 하여금 상대를 내가 조종하고 싶다라는 심리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협박이나 강요의 말 대신 나의 바람을 요구를 해보는 겁니다. 내 말은 원래 다른 뜻이었는데 지금 조금 대화가 엉뚱하게 흘러가네. 우리 원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 이건 정당한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중 상대가 점점 말꼬리를 잡으면서 늘어질 때 이렇게 흐름을 한번 짚어서 요구를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 3단계입니다. 후회를 부르는 극단적 표현 삼키기. 화가 날 땐 나도 모르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돼요. 이럴 거면 연 끊자. 차라리 너를 안 보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상대는 이미 상처를 받고 난 이후에는 주워 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거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후회를 부르는 극단적인 표현을 삼키는 대신 다른 말, 아까 말씀드렸던 바람, 요구의 말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관계를 살리기 위한 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머쓱하지 않고 센스 있게 칭찬에 답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겸손,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어떻게 하면은 자만해 보이고 오만해 보이지 않을까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칭찬을 들으면 겸양의 표현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니에요라는 이야기를 저도 사회초년생 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최 PD 일을 참 잘하네. 아니에요. 저는 겸손의 표현 그리고 머쓱함을 빨리 넘기기 위해서 했던 대답이었는데요. 이 대답을 하니까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나는 호의를 가지고 한 이야기인데 아니에요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호의가 좀 거절당하고 부정당한 느낌이 들어 라고 말이죠. 그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보통 칭찬은 호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센스 있고 재밌게 머쓱하지 않고 칭찬에 대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거 첫 번째 방법은 잘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대신 감사합니다 라고 칭찬을 먼저 받아들이시는 거. 그런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말고 감사합니다를 했는데 그리고 끝나요 대화가. 그럼 상당히 더 머쓱하죠. 감사합니다. 침묵. 이 침묵의 순간에 이 뻘쭘함, 머쓱함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앞으로의 각오나 다짐의 말을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목 관리 더 잘해서 더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매끄럽게 칭찬을 받고 넘길 수가 있겠죠. 머쓱하지 않고 센스 있게 칭찬에 답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특히 일을 하실 때 혹은 나보다 손위, 인생의 선배, 상사와 대화를 하실 때 추천을 드리는 방법인데요. 상대의 공으로 칭찬을 돌리시는 거예요. 덕분입니다. 로요. 참, 최 PD 볼수록 멋있어. 아유, 선배님께서 그렇게 봐주신 덕분이죠. 라고 상대의 안목을 칭찬을 하면요.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음식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요리를 잘해? 아유, 우리 딸이 맛있게 먹어준 덕분이지. 그러니까 엄마가 더 신나서 요리하잖아. 라고 칭찬을 토스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응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칭찬을 그대로 토스하시는 건데요. 약간 이 덕분입니다가 생각이 안 나실 때 상대방의 아까 말씀드렸던 백트래킹을 응용하셔서 상대방의 말끝을 따라하시면서 그대로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들을수록 목소리가 참 좋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선배님? 선배님도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이렇게 상대방이 했던 칭찬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토스하면 상황이 다시 한번 훈훈해질 수 있습니다. 머쓱하지 않게 이렇게 센스 있게 칭찬에 답해 보시기 추천을 드리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건 제 유튜브 채널에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호의엔 둘리. 이게 상대방이 호의를 보이면 둘리처럼 엉뚱한 농담으로 유쾌하게 대답을 하는 방법입니다. 한술 더 뜬 농담으로 칭찬의 머쓱함을 넘겨버리세요. 이런 식입니다. 선배님 어쩜 그렇게 사람이 멋있어요. 진짜 제 롤모델이에요. 선배님 최고예요. 고마워. 뭐 먹고 싶어? 이따 점심 내가 사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나만의 레퍼토리를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당황하시지 않고 더 칭찬을 멋있게 훈훈하게 넘기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을 할 때 만났던 배우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그 배우님께 막 다가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굉장히 잘하세요. 제가 평소에 큰 팬입니다. 배우님. 그랬더니 그 배우님 웃으시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원래 좀 아름다우신 분들이 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좀 이렇게 느끼한 대답이었지만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상황을 넘겼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본인만의 레파토리, 유쾌한 대답이었을 수 있겠지만요. 이번에 소개해드렸던 칭찬, 상대의 공으로 돌리고 상대에게 다시 칭찬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만의 머쓱하지 않고 센스 있는 칭찬의 레파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것도 추천을 드려요. 단둘이 있을 때 칭찬을 해요. 그럴 땐 고마워. 근데 이따 사람들 오면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 주면 안 될까? 라는 대답을 하면 막 웃고 넘어가요. 알았어. 이따 다시 얘기할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몇 개의 레파토리를 생각해 보시고 항상 머릿속에 넣고 다니신다면 당황하지 않고 센스 있게 칭찬에 답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말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운동 매일매일 하게 되면 근육이 생기죠. 그런데 그 근육도 한 일주일, 2주일 연습을 하지 않으면 다시 사라집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배운 이야기, 오늘 강조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녹여보시는 거예요. 저는 말이야말로 근육과 같아서 연습하면 반드시 좋아지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운동을 할 때 굳이 헬스장에 가고 밖에 나가야 되고 기구가 있어야 되는 것과 달리 말은 일상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상에서 말의 근력을 길러보시길, 표현의 근력을 길러보는 연습을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할 말은 합니다라는 책을 쓴 희련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책을 낭독해 주실 때 독처럼 따가운 말을 약으로 만든다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문구를 읽어주셨거든요. 네.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독처럼 따가운 말을 약으로 만든 비법이, 작가님만의 비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3단계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로는 이 말이 따갑게 들리는 외부 요소를 한번 차단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비언어적인 요소로 인해서 말의 내용보다는 더 기분이 나쁘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억양이 세거나 표정이 강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그랬습니다. 시선을 말을 들으면서 잠깐 다른 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조가 강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말의 내용은 사실 듣고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일단 기분이 나쁩니다. 어조가 강하고 표정이 강해서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분의 말에 경청하는 리액션을 끄덕끄덕 하면서 잠깐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면서 최대한 그 말을 객관적으로 듣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대화를 하실 때 화가 나시거나 갑자기 막 감정이 동요가 되실 때는요. 이런 말에 영향을 미치는 비언어적인 요소를 한번 차단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투, 이번에는 말투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플 있죠. 악플의 말투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겁니다. 사실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 나의 성장에 약처럼 독처럼 작용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잘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존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반말로 누군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면 한번 존댓말로 재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존댓말, 고운말로 말이죠. 썸네일 어그로 끌지 말고 바꿔라. 뭐 하냐? 이런 댓글이 달려요. 그러면 이거를 존댓말로 순화해서 한번 재해석으로 써보는 겁니다. 내용이 썸네일의 그림과 제목이 내용과 달라서 약간 이해가 안 되네요. 제목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순화를 하니까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달렸던 댓글이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프로세스를 다시 갖췄어요. 원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잘 될 것 같은 썸네일을 이후에 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썸네일의 내용과 그리고 안에 영상 속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좀 생겼습니다. 그걸 사전에 기획을 하고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그런 류의 댓글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의 독을 나에게 약으로 만드는 두 번째 단계. 말의 형태. 거친 말을 존댓말로 순화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3단계입니다. 악플과 같은 말은 걸러야 돼요. 너무 심한 말, 비방. 그런 말은 사실 약으로 쓸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나의 선을 생각해보고 이 말이 내 기준에서 맞는 말인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말인지, 수용할 수 없는 말인지를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것에 대한 욕설이나 그런 말들을 항상 차단을 하는 편입니다. 뭐 외모에 대한 이야기,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 이건 제가 타고난 게 이런 저음인데 이거에 대해서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가 노력을 해서 하이톤으로 만든다고 해서 내 모습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건 내가 아니니까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만의 기준선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수용할 수 없는지를 검토해 보실 것 마지막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아,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뭔가 말을 아다르고 어다르게 밉게 했어도 그 뜻 자체는 좋은 뜻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재해석을 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바뀔 수 없는 것을 비난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건 좀 걷어내고 네. 예, 그러면서 자기를 지키면 조금 더 나은 관계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이렇게 독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약으로 만들어서 40만 유튜버가 독자를 40만 독자를 얻게 된 게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감사드립니다.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영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조회수가 높다는 건 그만큼 그 이야기에 네. 공감하는 사람도 많았다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 하나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아, 네.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사실 매력적으로 말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매력적으로 말하는 방법인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영상이 이런 댓글이 가장 많았어요. 부사를 빼면 되는군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부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나라의 문화를 반영하는 말 습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말 습관들을 덜어내기만 해도 조금 더 풍부한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부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말 중에 나도 모르게 너무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재밌다. 너무 좋다. 너무 맛있다. 영혼 없이. 네, 영혼 없이 습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 말에 말씀하신 영혼을 담는 방법은요. 일단 너무를 드러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표현을 제약합니다. 너무를 쓰게 되면요. 너무가 일단 강하기 때문에 그 뒤에 표현이 식상하고 뻔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영혼 없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재밌다. 좋아. 이 표현이 되게 흔한 표현인데 앞에 너무를 붙이면 그래도 조금 내 마음을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무를 일단 드러내시고 이게 어떻게 좋은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그거를 말로 표현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예. 히렌츠의 책 너무 좋아. 물론 그런 말도 감사하죠. 읽었어? 이렇게 묻고 싶지만 네네. 너무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감사합니다. 일단 좋아요. 좋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상대에게 내 진심을 와닿게끔 표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너무를 빼고 이 책이 어떻게 좋은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히렌츠 책이 유익해서 읽는 내내 감동이었어. 지금 한 권 다 읽고 나니까 뿌듯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익한 책으로 인해서 나도 좋았고 뿌듯하다, 성취감도 느낀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좋았는지, 뭐가 감동이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는 과정 속에서 더 매력적인 말이 나온다는 거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하나 덜어내야 될 말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것 같다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 상황이 아닐 때도 저 많이 써요. 습관적인 것 같다 네네.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요. 사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단호해 보일까 봐 맞아요. 너무 좀 더 저 사람에 대해서 단정 짓는 것 같을까 봐 것 같다를 많이들 사용을 하신다는 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표현이나 이런 추측의 표현 외에 나의 감정을 표현할 때도 습관적으로 것 같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입니다. 재밌는 것 같아. 이거 맛있는 것 같아. 처럼요. 적어도 저는요, 내 감정, 긍정적인 표현만큼은 것 같다가 아닌 확실한 표현을 쓰시길 추천해 드려요. 네. 이거 맛있어. 그거 재밌었더라? 재밌었다? 이렇게 좀 내 감정을 표현해 보시는 거죠. 이거는 굳이 눈치를 보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것 같다를 많이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요. 타인의 시선을 좀 많이 의식하는 우리 그렇죠.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마다 자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You know it's like 말끝마다 like를 붙이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치 뭐뭐처럼의 그 like가 아닌 그냥 습관적인 like를 계속 붙이는 사람들이 보여요. 네. 그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한국어를 배울 때 것 같다를 많이 배운다면 이 또한 이제 우리나라 말의 문화가 아닐까, 그리고 그런 문화에서 비롯된 말 습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 감정을 표현할 때만큼은 풍부한 언어 생활을 위해서 겉갖다를 한번 빼보시길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이라는 게 마치 공기 같아서 평상시에는 의식하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생각 없이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이 말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 문득 말하는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반성도 하게 되고 좀 조심스러운 약이 되는 말을 좀 하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는 약이 되는 말을 내 안에서 자꾸 밖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연습을 하는 한 주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매주일 좋은 책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